증시가 상승할만 하면은 중국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원래 상대축이 미국, 유럽, 중국이에요. 중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유럽도 중국을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언제 살아나느냐가 세계 경제가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척도인데 지금 봐서는 또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 부동산 1위 기업인 BV 위안도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헝다에 이어서 완다. 이번에는 BV 위안까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경제가 좋을 때는 한두 개의 디폴트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아픈 상황에서는 1위 기업이 디폴트를 내면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도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경제가 버틸만한 상황이라서 증시 상승세를 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충격이 대형은행 하나로 또 이어지고 미국 1위 기업인 JP 모건까지 타격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버티지 못하겠죠. 중국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자를 내지 못한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달러 채권 이자로 우리 돈으로 치면은 300억 정도인데 이 회사가 300억을 못 낼 기업인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회사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320조, 부채가 283조, 자본이 37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300억 이자는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재무제표가 조작된 거 아닌가? 보통은 대차대조표를 조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손익계산서 조작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표까지는 잘 안 갑니다. 이거를 보면은 실시간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6조 5천억 원이 들어온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이자 230억을 못 막았다? 현금 흐름상으로도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의심을 해봤습니다. 보여지는 뉴스 말고 안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중국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헝다 때와 BV 위안은 완전히 달라요. 기업의 이미지도 다르고 사업하는 종류도 다르고 우선 헝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었고요. BV 위안은 2018년부터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무리하게 늘리질 않았어요. 물론 BV 위안이 3, 4선 도시 사업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긴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3, 4선 도시 위주로 사업했다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 회장도 농민사업가 출신이에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도농 간 소득 격차, 국민의 소득을 올려서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데 농민의 소득 향상이라던가 서부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예쁨을 받겠죠. 실제로 이 회사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당의 지지도 받는 회사로 브랜드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본 거죠. 얄미웠던 회사가 잘못되면은 얘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국민들부터 이 기업은 도와줘야지.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일부러 디폴트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내노라는 건설 기업들이 무너졌잖아요. 4대 회사인 헝다, 완다 디폴트 냈고 이제 1위인 BV 위안마저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나설 명분이 생기는 게 좋아지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지지도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부가 부양책을 쓸 거라고 보는 거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양책을 쓰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 경제는 좋지 않다라는 거는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나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국민들은 돈을 저축만 하고 쓰지 않고 있고 부동산 투기는 꺾였고 미국은 수출 규제를 하고 한국도 무역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인도와 인디가 중국의 대안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첨단 제조업은 일본이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이 물소 사냥할 때 보면은 한 번에 들이받지 않아요.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각자 다리 하나씩 맡아서 상처를 내고 빠지고 상처를 내고 빠지고 그런 물소가 상처를 낸 맹수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다른 맹수가 다른 쪽 다리를 또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난다는 건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출혈이 심해지면 어지러워지고 결국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저항을 못하게 되죠. 이때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물소를 공격하죠. 그러면은 맹수들은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물소를 사냥해서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단독으로 사냥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방국과 주변국을 활용해서 타겟팅의 힘을 빼놓는다.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고립을 먼저 시켜놨고 이제는 우방국과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인 힘을
서서히 빼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되면서 패권을 잡았는데 6.25 전쟁으로 일본이 경제적 호황을 맞이했었어요. 냉전 시절에 아시아 동맹국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전쟁까지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전성기를 맞이했죠. 나중에는 미국에 도전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일본의 환율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저성장으로 만들고 중국은 이중 환율을 허락해주면서 고성장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중국이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커지면서 그러지 않는가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 힘이 커지니까 1대1로라던가 첨단산업 양성이라던가 이렇게 힘을 키우죠. 첨단산업 양성이 왜 패권 도전이냐 하는데 그거를 말로 풀어냈어요. 첨단산업을 키워서 글로벌 패권을 쥐겠다. 핵심 산업을 쥐고 글로벌 패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천명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로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서 현금줄을 마련하고 한마디로 제국주의 같은 거죠. 전기차라는 식민지, 태양광이라는 식민지, 배터리라는 식민지, 이 식민지들을 설치해서 여기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다음에 돈을 계속 걷어가겠다. 그 돈의 힘으로 글로벌 패권을 쥐고 미국과 맞서서 힘으로 밀어낸 다음에 결국은 최종 패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미국도 교훈을 얻은 거죠. 한국가한테 아시아 맹주 자리를 넘겨주면은 결국은 다음 대체자가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대체자가 나중에 성장해서 중국을 한다 하더라도 인도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시키자는 판단을 한 겁니다. 첨단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고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던가 지금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조업은 인도로 보내고 자원 관련 제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보내면서 중국의 힘을 빠르게 빼고 있습니다. 특히 IRA로 인해서 전기차 태양광에서 중국 주력 사업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수출 주력 업종들이 수출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죠. 첨단 산업들은 다 대출을 잔뜩 땡겨온 겁니다.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라 가정하고 초창기 때 돈을 땡겨서 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잘 돼야 되는 타이밍에 어그러졌어요. 부채는 많고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더 태워가지고 첨단 산업들을 더 키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망해요. 그렇게 3번 정도 망하면은 이제 국고도 거덜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들었었어요. 내수 쪽은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건설사 디폴트를 방치해놨었기 때문에 내수도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저성장 디플렛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천천히 죽나 한번 크게 발악하고 죽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천천히 죽는 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중국은 크게 반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말을 아끼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말을 하자면 수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지만 이거는 계속 막힐 것 같고 결국은 내수라도 부양시켜서 단기적인 경기 호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돈이 도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수출 주력 업종에다가 돈을 태워주고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뚫어서 달러를 벌어오면은 결국은 쌍순환 전략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이 경제 위기 때마다 썼던 전략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에는 부동산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고요. 2002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제조업을 키우고 수출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수출로 위기를 극복한 건 이때밖에 없습니다. 밖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내수는 부동산으로 성장을 끌어내는 전략이죠. 초기에는 이게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으로 성장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4조 부양책과 LGFB라 그래서 부채를 지방정부로 밀어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었어요.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2012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2025년에 중국의 첫 위기가 옵니다. 이때 판자촌을 재개발하고 대출 확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결국 부동산이죠.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에는 팬데믹이 벌어지니까 부양책과 부동산 열기로 또 극복을 합니다. 야구에서 보면은 투수가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져서 위기를 극복해요. 우리는 이거를 결정구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결정구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중국이 결정구를 던진다 하더라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책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디플레이션에다가 건설업체들 디폴트, 외국의 규제라는 명분까지 생겼습니다. 돈을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를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초기에는 안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푸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됐죠. 물론 지금 환율이 좀 애매하긴 한데 환율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는 코너로 중국을 몰아넣었다 볼 수 있겠죠. 일본도 플라자 합의로 저성장 국면이 되었고 기업의 생산력이 약화됐었거든요.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수출이 안 풀리니까 내수로 눈을 돌리죠. 부양책을 씁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일시적으로나마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일본의 마지막 전성기가 왔죠. 그게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중국은 이번에 부양책을 하면은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질 겁니다. 몇 년 뒤에 터지겠죠. 그때는 내리막길로 갈 건데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장기를 둘 때 이 수를 두어도 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한 수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다른 뉴스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단체 여행을 개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6년 반 만에 개방한 거거든요.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면적인 뜻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해서 던질 거는 던져주면서 수출 부진을 막으려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해보자면 7월에 중국 밀수업자가 SSD 420개를 몸에 묶어서 들어오려다가 잡혔다는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아이폰 146개를 몸에 묶어오다가 잡혔었고 2021년에는 CPU 256개를 몸에 묶어오다가 잡혔고 2022년에는 한 여성이 가짜로 임신한 배에다가 200개의 인텔 CPU를 넣어오다 잡혔어요. 지금 중국인이 개별 여행을 하기 때문에 통관에서는 집중 검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기가 쉽겠죠. 그런데 단체 여행을 풀어버리면은 그 수가 늘어나니까 통관에서 집중검사를 하기 쉽지가 않죠.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규제하는 반도체 부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단체 관광을 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해봐요. 거의 현대판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반도체 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지금 문제를 중국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중진국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언제까지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생산성 저하거든요. 생산성이 저하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가고 중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가야지만 부가가치가 커집니다.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싹 죽이고 대규모 해고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벌어질 AI,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분야를 장악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살고 고용이 살고 외자 유치가 들어오겠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더 반도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패권 싸움 중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이라도 경제가 정책 뒤로 밀려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만큼 중국도 계속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대규모 부양책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몇 년 뒤에는 잃어버린 30년을 볼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공격해도 죽고 이럴 경우에는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곳을 중국이 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다이나믹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